네, 오늘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안정애착의 특성,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양육 태도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착의 유형별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기는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의존의 대상은 대체로 어머니이고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민감한 양육자가 신생아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아무래도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아기는 초기 애착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와 어머니는요, 안정감을 주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아기에 양육자로부터 민감한 돌봄과 아니면 수용적이고 이해심 많은 태도, 적절한 욕구 충족, 안정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안정애착의 형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내부 작동 모델은요, 아동이 잘 발달하고 주변 생활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서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자기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애착은 사회 정서, 인지 영역의 긍정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애착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또래 관계와 세상을 향한 안정감, 스트레스 처리 능력, 균형적인 정서, 삶에 대한 통합적 이해 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착은 아동이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어떤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초기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뭔가 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기지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육자의 민감한 돌봄, 수용적이고 뭔가 이 아이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배려심, 적절한 방식으로 이 아이를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는 거.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부모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의 안정, 애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랑 양육자가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이 하나의 모형이 돼서 그 내부 작동 모델을 가지고 세상과,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관계와 어떤 직업 능력의 발전을,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삶에 적응하는데 이런 소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착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자신을 안전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뇌의 작동이기 때문에 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감지가 되죠. 어떤 특정 대상,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을 보는 정확한 눈이 있어. 이런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대인관계의 실패율을 줄이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관계 가운데 이끌 수가 있겠죠. 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대처 방식이 있어. 이런 사람이 누구나 가까워지면 일어날 수 있는 마찰과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 그리고 삐그덕거리는 의견의 대립 가운데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적절한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겠죠. 결국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 나라는 어떤 영향 요인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우리를 위해 좋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파워라고, 정신적 파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양육자의 적절한 돌봄, 적절한 안전한 환경 제공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온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개인의 인성이 아동계의 타고난 기질과 가족,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발달해 나간다는 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DNA 문제야. 내 아버지도 그러더니 애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DNA가 사회성을 뭐 결정지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관계 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던 관계의 방식이 아이한테 상당 부분 다운로드 된 것이 아니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과정,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 방식, 가정 안에서의 관계 방식이 세대 간의 전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는 신경체계에 타고난 그 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또한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 어떤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뇌의 구조를 형성하고 또 재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기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초기 경험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기질에는 개입을 할 수 없지만 경험에는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안에서 특히 초기 관계 경험에 대한 긍정적 경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착은 아동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죠. 그리고 영아기에는 모든 것이 미성숙한 상태이고 뇌의 발달과 모든 기관의 발달이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영아기에 이 발달을 잘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이후의 삶의 타인과의 관계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의 애착 경험은 전생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애착이 한번 형성됐다고 해서 그 애착 형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건 아니고요. 계속되는 변화를 통해서 애착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뭔가가 관계의 습관이 들여져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애착이 자연스럽게 A에서 B로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전문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서 아동기의 애착 형태가 변화를 보일 수도 있고요. 초기 발달이 어렵다고 해서 일생 동안 계속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그 분석에서는 뭐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 이런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부모와 관계했던 어떤 방식을 가지고 내가 배우자를 고르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물론 거기에 어떤 심리학적인 또는 관계적인 어떤 개입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경험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된 관계 방식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적절한 어떤 양육을 제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은 안전한 돌봄이나 정서적 수용, 상황 적응력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돌봄의 환경들이 이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뭔가 생물학적인 부모의 돌봄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의 건강한 애착 관계나 정서 발달을 이루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이 아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애착을 돌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교사나 양육자 또는 저와 같은 상담자가 이들의 건강 발달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보충적인 어떤 자원들이 관계함에 있어서 이제 초기에 어떤 불안정했던 애착 관계를 이렇게 대체해내게 되고요. 정서 발달을 더 강화시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기의 성인과 이제 아동의 어떤 애착 유형,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부모의 애착 유형이 자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자 하는 건 아동의 애착이지만 이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애착 패턴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전반적인 가족의 관계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아이를 건강하게 애착을 발달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는데 부족한 부모의 영역과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건강한 애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환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다 안정애착 발달을 위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애착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죠.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요, 의견과 행동, 말과 생각에 일치성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할래? 그랬더니 별로 그랬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이걸 하고 싶었다는 것들이 행동이나 이런 어떤 표정에서 드러날 때 아까 말하지 그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의 욕구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조금 관계에서 또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서 실패할 확률들이 많이 높다는 거죠.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생각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일치성과 일관성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말과 내 생각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이렇게 어떤 오해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서도 훨씬 편안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대가 심지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지라도 얘는 확실히 반대야. 내 생각도 좀 다른데 그럼 우리 어떻게 조율해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숙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대화나 아니면 조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모님이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의견이 분명하셔서 아이가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모라면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데 많이 꺼리낌을 느낄 것입니다. 이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안 말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관계, 또 정서적인 욕구가 있을 때의 관계 경험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거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이런 생각인데 어머머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랬을 때 우리는 확 친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서적인 욕구와 상대의 어떤 어떤 정서가 뭔가 이렇게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을 때 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뭔가 섬과 육지가 다리 하나로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이해받고 보호받는 느낌, 편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자기 오픈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랑 어머니가 또는 아빠랑 어머니가, 아이랑 어머니가 또는 아이랑 아버지가 이러한 어떤 가정 내에서 관계를 서로에게 경험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착이 일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다니엘 시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착 과정을 이제 A, B, C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애착장애 치료놀이를 썼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재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착에 해당되는 것이 어튜먼트죠. 여러분 어튜먼트 한다는 거는 조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튜닝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튜닝 같은 걸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왜 튜닝을 여러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옛날 라디오나 오디오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이게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얼을 막 돌렸죠.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 버튼을 채널을 막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송의 이런 그 메가헤르츠랑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버튼을 위로 또는 아래로 맞추다 보면 이렇게 스테레오 방송이 딱 라디오 방송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막 조율을 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랑 엄마도 이런 어떤 맞추는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도 엄마를 알아가고 엄마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알아가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아이가 적극적으로 엄마에게 맞춰가기보다는 완전히 초기 관계일 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맞추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 언제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젖을 물리고, 또 아이가 졸려하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이를 재우죠. 아이의 생리적인 어떤 사이클에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완전히 맞춰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표현한 것과 표현되어질 만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욕구 해결을 돕는 방법들로 나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아이는 이 심신의 통합, 균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배가 고파,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다시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쭉 뭔가 안 좋은 사이클 또 좋은 사이클로의 변화 이런 것들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이런 어떤 내 내면의 작동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 해결을 받아본 아이들이 남들하고 일치하는 뭔가 이렇게 남들과 공감도 해주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회성이 발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과정들을 다시 눈여겨 우리가 본다면 먼저 조율과 균형, 일치라는 애착의 ABC 발달을 이제 조율, 어튜먼트부터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자녀의 내면 상태, 부모 자신의 상태를 그런 맞추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녀의 비언어적인 소통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좀 나타나죠. 아이가 어떤 사인을 보내주면 그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아이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 이걸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은 아이는 양육자에 대한 신뢰, 만족감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애착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양육자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감하고 그리고 적절한 양육 태도가 양육 대상자의 양육하는 그 주체에 대한 어떤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참 만족스럽네.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뭔가 이렇게 즐거워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모드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욕구불만 표현, 부모님의 욕구 만족, 욕구불만 표현,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적절하게 반응이 되면서 부모와 이런 조율이 일상 가운데 차곡차곡 쌓일 때 이 아이는 신체에서 느끼는 불쾌함, 그 다음에 감정으로 느끼는 불쾌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그 정서적 무드와 상태가 다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표현이 되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문제 인식, 그리고 문제 해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밀물썰물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어지고 빠지고 제공이 되어지고 빠지고 했을 때 아이가 불편함을 정확히 불편함으로 인식하고요. 만족을 정확히 만족으로 인식하면서 불편함, 그러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함, 그러면 사인을 적절하게 보내고 그걸 다시 편안함으로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이 내면 세계의 작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 애착을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조차도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래서
ABC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고 욕구가 파악이 되어져서 뭔가를 해결받을 때 이 사람 안에 심신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조금 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제 관계 가운데 또 잘 연결해서 느낌을 이렇게 그 뭔가 연결감을 잘 만드는 이런 그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건 관계에서의 어떤 통합 능력이 잘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의 내면 세계와 외부 관계 모두에서 통합되어지는 어떤 그런 감각을 획득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사회성, 공감 능력, 예, 정서적인 교류, 이런 것들에서 적정한 자기 방식을 갖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아이의 욕구 가운데 찾아와서 그 욕구를 해결해주고 지속적으로 만족을 시켜줬던 그 경험들이 이 아이 안에 내적인 균형 있는 발달을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개발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요, 부모가 자기와 조율된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뭔가 충분히 깊이 있는 이해를 받을 때, 아, 나 저 사람과 정서적으로 잘 통하고 있어,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튜먼트, 조율이 있는 상호작용은 내면에 균형감을 갖고 내면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상태의 욕구 이런 거를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감정 조절과 마음의 유연성, 균형 잡힌 상태로 이렇게 이르게 되는 부분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율로 시작된 관계의 경험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내면의 통합, 예, 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그 어떤 정신세계의 안정감이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자아감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애착이라는 것은 아까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뇌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과 나의 상태에 대한 정보 처리 방식, 이런 뇌에서 작동하는 자동적인 시스템, 위험하다, 삐뽀, 삐뽀 이렇게 표현이 되면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방어 행동이 나오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애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양육자한테 만족을 느끼면 만족스러운 사람은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나오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마나 아빠같이 자신의 심리적 안전기지, 시큐얼 베이스로 찾아가서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자기 케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케어하는 어떤 방식을 찾게 됩니다. 성장하려면 어린 시절 자신을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었던 부모의 안정기지를 내면화하여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기 방식이 필요하죠. 가끔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아이와의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어머님들을 만날 때, 어머님들이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때 자기 자신한테 어떤 위로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지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신의 이런 어떤 그 심리 안에 부모의 좋은 양육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런 그 심리적 시큐얼 베이스가 존재하는가, 안정기지가 존재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성인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내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심지어는 상담자로 서 있기 전에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착의 안정감은 애착 대상과의 반복되는 일상적인 연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상의 변화가 관계 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은 세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모험할 수 있고, 새로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힘을 애착 안정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착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나쁜 모습에서 좋은 모습으로도 변하고 좋은 모습에서도 나쁜 모습으로도 이렇게 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 평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착 안정감, 그러면 이제 그 관계의 안정감, 정서의 안정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조율과 균형과 일치를 성장시키는 안정애착을 위한 양육 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아동기의 안정애착을 위해서 부모가 어떠한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 안정애착을 잘 형성했을 때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